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개념학습 1강 추일서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 회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표현상의 특징과 시적 분위기 그리고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다. 지금 세상에 낙엽이 쫙 깔려 있는데 이 낙엽이 마치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유법은 자주 쓰이지만 폴란드 망명정부에다가 빗댄 이유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냥 정부도 아니고 망명정부니까 이미 망한 나라라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지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즉 낙엽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지폐들처럼 널려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자, 포화에 다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에요. 역시 몰락한 도시의 가을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황량한 느낌, 황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네요. 즉, 지금 낙엽이 쫙 깔려있는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구불구불하게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눈부신 가을 햇살 속으로 구불구불한 길이 사라지는 모습이네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2시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저 멀리 들판에서는 기차가 칙칙폭포하고 가고 있는데 연기를 내뿜으면서 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자, 공장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도 멀쩡한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근골들, 철골들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화류법이 활용된 거고요. 또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딱 봐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느낌이 오죠. 요런 흰 이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 구름이 지나가는데 마치 셀로판지로 만든 것처럼 인공적인 느낌,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일단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소리를 들은 건데 이 소리를 자욱하다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었으니까 공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이죠. 혹은 소리를 발길로 차다에 집중을 하면 소리를 내 발로 찬다니까 청각의 촉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기도 하고요. 청각의 촉각화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둘 다 맞죠.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자, 황량한 생각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네요.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자, 화자는 현재 너무 황량한 정서를 버릴 수 없어서 이 고독함, 이 황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공중에다가 던졌어요.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자, 내가 돌을 왜 던졌다 그랬죠? 고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던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원을 그리고 잠기어 간다. 돌판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결국 화자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돌팔매질 자체는 고독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다. 하지만 결국 돌이 땅으로 다시 반원을 그리며 떨어졌으니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와서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성격, 감각적이고 묘사적인 작품이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가을 풍경, 도시의 가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회화적이다. 이 회화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회화적이라는 건 그림처럼, 그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특정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 회화적인 성격의 시가 됩니다. 주제는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이었고요. 특징, 회화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었었죠. 생경하고 독특한 비유, 생경하다라는 건 낯설고 참신하다,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죠.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다가 빗대고 있었으니까요. 현대적 감각의 시어들을 구사하고 있었다. 성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앞쪽에서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 뒤쪽에서는 고독한 정서. 서구적 소재에도 불구하고 애상적 어조가 강하게 드러난다. 철차라든가 혹은 포플라 나무 혹은 셀로판지와 같은 서구적인 소재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애상적인 어조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었죠. 청각적 심상은 시각적 또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하는 공감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죠. 특히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활용되었는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만 해요. 보통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작품인 경우에는 그 표현과 관련한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이죠.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회화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느껴진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작품이었죠.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먼저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 주었고요.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화자의 행동도 제시되어 있었죠. 돌팔매질이었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결국 저편으로 돌이 잠기게 됩니다. 반원을 그리면서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추일서정 분석을 해보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질적 사물의 공통점을 포착하여 참신한 비유의 효과를 얻고 있다. 우리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였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낙엽과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는 이질적인 사물이죠. 누가 보더라도.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쓸모가 없고 황량한 느낌을 준다. 1번 적절하죠. 2번 계절적인 배경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과 황량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계절이었죠?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은 고독한 계절이죠. 3번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었죠. 셀로판지라든가 아니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든가. 현대인의 고독과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현대인의 고독 오케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향수가 뭐였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 작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네요.
3번은 적절하지 않죠. 4번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포착한 대상의 속성과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었죠. 이 작품은 회화적인 성격의 작품이었습니다. 앞부분의 풍경을 제시하고 선경, 뒷부분의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후정, 선경후정의 방식이 활용된 작품이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추일서정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명확한 작품이에요. 첫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 우리 함께 푼 문제처럼.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요 두 개의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서 작품을 이해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개념학습 2강 백구야 놀라지 마라 백초를 다 심어도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작품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조가 3작품 나왔는데요. 가와 나는 평시조고 다는 사설시조가 출제되었네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평시조 형식에서 주로 초장이나 중장이, 사실 대부분의 작품이 중장이죠. 2구 이상 길어진 작품들을 말을 하죠.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전 운문이 나온 경우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사실 고전 운문이 점수를 받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어로 해석만 할 수 있어도 내용 해석이 훨씬 수월하니까. 자, 그럼 우리 현대어 해석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백구야, 백구가 뭐죠? 바로 흰 갈매기입니다.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자연물이죠.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다. 우선 흰 갈매기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자연물한테 말을 걸고 있으니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 의인법이 활용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갈매기야, 놀라지 마. 나 너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성상이 버리시니, 성상은 임금님이라고 써져 있네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왔노라.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백구, 흰 갈매기가 있는 곳, 바로 자연이죠. 그럼 화자는 자연에 지금 왜 온 거예요? 임금에게 버림을 받고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찾을 이가 없으니 날 더 이상 찾을 사람이 없다. 왜? 임금님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너를 조차 놀리라. 백구랑 함께 놀겠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러면 자연물인 백구와 내가 친구처럼 함께 놀겠다라는 거니까 자연 친화적인 태도도 드러나고요. 자연과 내가 동급이죠. 물아일체의 경지도 드러나 있네요. 자, 가는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연에서 놀고 싶다, 즐기고 싶다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나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백초, 백초는 온갖 풀을 다 심어도 대나무는 아니 심을 것이. 내가 온갖 풀은 다 심겠지만 대나무는 심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때 피리입니다. 피리 울고 살 때는 화살이에요. 살 때 가고 그리느니 붓때는 로다. 즉 대나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피리가 되어서 울고 있고요. 살대가 되어서 어딘가로 가고 있고요. 날아가죠. 붓이 되어서 무언가를 그리는 존재입니다.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의 모습이에요.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 심을 줄이 있겠느냐?
서리법을 활용해서 대나무는 절대 심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는 거냐? 바로 울고 가고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울고 가고 그리다, 뭐가 떠오르죠? 바로 이별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즉 대나무는 이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만큼은 심지 않겠다는 거죠. 즉 나 작품은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왜 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별의 슬픔이 떠오르니까. 즉 나 작품은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사설시조인 다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여러 마리 개를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어떤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한 개가 너무너무 얄밉다는 거죠. 서리법을 활용해서 요 개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네요. 초장에서는 개에 대한 원망, 개가 얄밉다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취띠락 내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이제 우리가 요 개를 얄미워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미운 사람이 오면 반기고, 내가 좋아하는 고운님이 오면 물라고 해서 돌아가게 하니까. 요 부분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음성상징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이 개가 무슨 로트와일러도 아니고 그냥 집을 지키는 개일 거란 말이죠. 그 개 때문에 정말 이미 안 오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이미 오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미 나를 잊은 거예요. 이미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런데 화자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따라서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임이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요. 그 원망을 개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죠. 종장으로 가보죠.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에게 먹일 줄 있으랴. 서리적 표현으로 너한테는 쉰밥조차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실제로는 임에 대한 원망이 개한테 전가된 것이겠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가나다 세 개의 시조 작품을 봤고요. 가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의 작품이었죠. 자연 속에서 백구와 함께 논일고 싶다. 나는 평시조였고요.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대나무만큼은 죽어도 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언어유희가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언어유희는 말장난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됐죠? 아까 대나무는 붓, 그리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그리다는 원래 드로잉을 말하는 거지만 그림을 그리다. 여기에서는 그리워하다의 의미로 쓰였죠. 말장난을 활용했으니 언어유희가 활용된 작품입니다. 다 미운님을 반기고 고운님을 내쫓는 개에 대한 원망이지만 실제로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한 것이다. 그리고 과장된 표현과 음성상징어가 활용되었다라는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었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세 개의 시조 작품 지문 분석을 했고요.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부터 보죠. 성상이 버리시니 화자가 백구가 있는 곳 자연으로 오게 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었죠. 임금님에게 버림받아서 자연에 왔다. 니은 자연물에게 말을 건냄으로써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니은 너를 쫓아 놀리라. 백구에게 너를 쫓아서 놀게 라고 말을 건네고 있죠.
그리고 어떤 태도? 자연 친화적 태도. 디귿. 대를 만드는 도구들을 이별의 상황에 연결하고 있다. 젖때 울고 살때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언어 유희를 활용한 부분이죠.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요 개를 얄미워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리을에 보면 미운님이 오면 반기고 고운님이 오면 내쫓는 개의 행동이 드러났죠. 즉 연함은 개들 중에서도 요 개를 미워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쉰밥이 화자가 얄미운 요 개에게 주고 싶은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음에 보면 쉰밥이 그릇 난들 여러 그릇이 생기더라도 너 먹일 줄 있으랴 안 먹일 거야. 즉 쉰밥조차 주기 싫을 만큼 원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세 개의 시조 작품을 해석해 봤고요. 나 작품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았죠. 이렇게 고전 시가는 현대어로 해석만 할 수 있어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념학습 2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개념학습 3강 해산바가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작품이 제시되어 있으니 본문 내용을 천천히 함께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그분은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황이에요. 육신보다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치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째, 치지도 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는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른다. 자, 나라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구나.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 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언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치매 증상이 드러나고 있죠.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이 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네요.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평생 살림만 보던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느냐? 네 하면서 치매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제시됩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 치매로 인해 지친 거죠. 또 커진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이 되어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고자 하고 남편과 함께 시설을 찾아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간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아오? 아니요, 당신 술 안주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는 걸 느꼈다.
해산바가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과거, 시어머님은 해산딸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하셨다. 즉 과거에 내가 아이를 베고 출산을 할 때쯤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산 바가지를 구하는 정성을 보여주셨던 거죠.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깨끗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즉 시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산 바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그렇다는 건 나와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탄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건한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이러면서 후한가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즉 해산 바가지를 굉장히 경건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과거 모습이네요.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만 며느리가 집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딸을 낳으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굴고 그랬었어요.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릴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어난 나를 맞아들인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즉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고 기뻐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소리처럼 느껴지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잘 씻어 2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 태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갈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4번째 딸을 낳고서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이제 계속 딸만 낳으니까 죄인이 된 것 같았던 거죠. 의사나 간호사까지도 나를 동정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즉 기뻐하고 있었어요.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다. 즉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해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즉 시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은 동등합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런 분을 내가 시설에 모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는가를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즉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죠.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잊지도 않을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제 이것도 시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요즘의 요양원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잘 모시죠, 어르신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곳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왜? 올 때는 왜 땀을 흘렸어요? 실제로 더워서 땀이 나서일 수도 있지만
자기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고통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땀을 흘렸던 거죠. 근데 이제 되돌아가니까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은 겁니다. 시어머님은 그 후로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힘은 들었어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을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가식 떨지 않고 대했다는 거예요.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현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나도 그냥 본심에 솔직해진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소설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면서 과거를 회상했고, 그러면서 나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었죠. 즉,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던 내가 이해와 포용을 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와 포용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과거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에서 나로, 다시 나에게서 시어머니로 순환되는 구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인물의 대비되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죠.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해소가 드러나긴 했지만 동일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만 있었죠.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서술자는 계속 나였습니다. 인물의 외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을 제시하여 나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았죠. 특정한 배경이 제시된 작품이 아니네요.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 사건을 서술하여 특정 인물의 긍정적인 면모, 시어머니가 생명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이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개념학습 3강 해산바가지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개념학습 4강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이 출제되었으니 함께 지문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관기니까 그 기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 자란과 친하게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며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사내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비라에도 자식더러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순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야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내가 그 애와 함께 지냈다가 혼이 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는구나.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나니까.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한 일이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죠. 네가 만약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이 앞길을 방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내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거라. 이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이죠. 예전에는 아버지의 말, 가장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인데 아들에게 의향을 묻고 아들의 의향대로 결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였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기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십니까?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자란을 그냥 내팽겨치겠다, 나 버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조 없는 태도네요. 어찌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관찰사와 부인은 기뻤다. 고전작품이니까 당연히 전지적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그 여자에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뜻을 품은 인물이구나 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행은 떠나게 되었다. 자라는 눈물을 삼키며 버림받았으니까 목이 메어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으나 생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한 기색이 없었다. 두 인물의 태도가 지금 서로 정반대죠. 이를 지켜본 가명 안의 관속과 비장들은 그의 남다른 의연함에 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와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 5, 6년이고 그동안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별하면서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평양 감사직을 마치고 대사원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야기를.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쿨하게 떠났으면서도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런 즈음 감식과를 본다는 방이 나와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에 들어가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다가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생이 잠을 못 들고 있는 이유가 제시된 부분이죠. 바로 자란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얼굴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 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자, 이 부분에서 생의 정서, 심정을 드러내는 아주 유명한 시조가 한 편 있는데요. 바로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가지 말라고 붙잡았으면 제 굿해여 갔겠냐만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을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임을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시조작품이 하나 있죠. 아마 한 번쯤 다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작품이 연계되기에 아주 좋은 부분이죠. 고생 끝에 평양에 도착한 생은 예전에 알던 구시라츠를 통해 신임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만난 후 둘이서 멀리 도망가서 정착하여 산다. 어느 날 생은 자란의 권유로 3년간 과거 공부에 전념한다. 이때 마침 나라에서 알성과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이제 과거가 시작되네요. 자란은 마침내 건량을 준비하고 여행 채비를 단단히 하여 생에게 과거를 치러 떠나려고 하였다. 생은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성균관의 과장으로 들어간다. 어가가 친히 행차하여 표제를 내었다. 표제를 받은 생은 샘솟듯 하는 생각에 일필휘지로 금세 다 써서 제출하고 나왔다. 방이 나오고 임금이 어좌에서 뜯어보게 하였더니 장원은 생이었다. 생의 아버지는 이조판서로서 어탑 앞에 입시해 있었다. 임금은 이조판서를 불러서 물었다. 이제 생이 장원급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헌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그러면서 시지를 꺼내 이조판서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생의 아버지는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이 자는 신의 자식이 맞습니다. 3년 전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끝내 찾을 수가 없었나이다. 자란과 함께 도망가서 살았으니까. 필시 맹수에게 물려 죽었거니 하고 절 뒤편에다 허장을 쓰고 지금은 이미 탈상을 마쳤나이다. 장례 절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신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사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지금 이 시지를 보니 답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란되게도 대사헌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디에서 살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 실로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생을 불러들여 인견하였다. 자, 이런 짧은 작품입니다.
고전소설이었고요. 염정소설, 애정소설이었죠. 그리고 원래는 한문소설이 번역된 겁니다.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제는 신분을 뛰어넘는 관기니까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럼 또 어떤 작품이 떠오릅니까? 춘향전이 떠올라야 되겠죠. 특징, 현실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성취하려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지상주의정, 즉 사랑이 최고다라는 태도가 드러난 작품이죠. 유교 사회의 전형적인 엄한 아버지가 아닌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아버지, 아들에게 뜻을 물어보고 아들 뜻대로 하라, 결정해라 라고 말하는 개방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고요. 짧은 소설 작품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B의 상황에서 생이 불렀을 만한 노래. B는 이 부분이죠. 자란이 그리워서 잠 못 들어 하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움 아니면 후회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 실솔 귀뚜라미에 넋이되어 취하장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임이 너무 그리워서 귀뚜라미가 되어서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라는 정서가 드러나 있으니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죠. 정답이네요. 2번, 높고 높은 나무에 나를 권하여서 올려두고 이보 번님들아 흔들지나 말려무나. 너희들이 나를 높은 나무에 올렸잖아. 근데 왜 흔드는 거야? 내려져 죽기는 서럽지 않은데 임을 못 볼까 하노라. 떨어져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근데 떨어지면 임을 보지 못할까봐 무서워 라는 정서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나를 추천해서 높은 관직에 올려놓고서는 나를 흔드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즉 조정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겠느냐, 속은 하얗다. 아마도 겉은 하얀데 속이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즉 백로야 너는 겉은 하얗고 고고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까맣잖아. 바로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죠. 가노라 삼각산은 북한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시 보자 한강수야. 서울을 떠나고 있나 봐요.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내가 지금 고국을 떠나고 있는데 시절이 아주 수상하니 올똥말똥하노라. 시절이 안 좋아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로 고국을 떠나면서 고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네요.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쉴이 없다. 호화이 셔신 재난 오리갈이 다 쉬더니 내가 호화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다 내 옆에서 쉬더니 잎 지고 가지 걷근 후에는 가지가 꺾여진 후에는 새도 아니않는구나. 즉 나무가 병이 들고 잎이 떨어지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즉 내가 잘 나갈 때만 사람들이 찾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버리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럼 정답은 1번이었죠. 여기까지 개념학습 4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개념학습 5강 만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선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이 제시되어 있고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죠. 그러니까 극갈래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갈래니까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지시문도 함께 제시되어 있겠죠. 이 지시문의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지시문의 내용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같은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곰치는 선주와 불리한 계약을 맺고 아들 도삼과 딸 쓸쓸이의 애인 연철과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지만 풍랑에 배가 뒤집히고 곰치만 겨우 구조되어 돌아온다. 곰치는 돌아왔지만 나머지는 모두 죽은 거예요. 어부 A. 한나절 되도록 제대로 고기 잡은 배는 없었어. 돛이 모여 돛대가 부러질 듯 바람을 타는 판에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이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그랑께 우리가 고기 잡긴 다 틀렸다고 배를 돌릴 때였던간만 그때 처음으로 곰치배를 봤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적인 부분, 어부 A가 곰치를 구조해줬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활용되었죠. 우리가 흔히 사투리를 활용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향토성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감 혹은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포대, 다급하게. 그래서라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 아, 그란디 이 곰치놈 좀 보게. 글씨 쌍돛을 달고는 부서떼를 쫓아, 물고기떼를 쫓아 한정없이 깊이만 베켜 든다 맛이. 즉,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있는데 쌍돛을 달고 물고기떼를 쫓아서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더라. 무시라고 쌍돛? 시상에 뭔 일이 끄나. 곰치를 치근하게 바라보다 말고 곰치 곁에 가서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꼭 자동차같이 미끄러져 베키는디 아무리 돈 내리라고 소릭대기를 쳐야 소리를 질러봐야 곰치란 놈은 네 집 개가 짖나 하고 들은 신청도 안돼 그 집착을 할 수 있죠. 아니 눈이 뒤집혀도 분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을 거라우. 미친놈. 하다 못하겠어서 우리도 곰치를 따라갔지 뭔가. 쌍돛대하고 우리 배하고 같아 따라가다 못하겠어서 우리는 그냥 되돌아와서 바람 안 타고 동구섬 앞에다 그물 놓고 주저앉았지. 저녁 나절까지 그물 담궜던가? 그러다가 본께는 문 배 한 척이 팔랑개비같이 놈 실어 떠밀리는 것이 멀리서 보이대. 곰치배가 떠밀려 가는 거죠. 곰치를 쳐다보며 찌릿 미친놈, 12불로 미친놈. 그래서 시상에 으짰고 그 배가 바로 전양반 배구먼. 으째 샀고 여복 있소 저놈 배제. 그래도 그때 돛을 내렸더만 배에 노는 것이 첫눈에 만선이여 가득 잡기는 한 거죠. 만선. 그랬는디 우리 물길도 못져 갔지라우. 그냥 팔딱 해버립디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음에 으짰고 시상에 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놈 건지느라고 휴. 그나저나 곰치 저놈 지독한 놈이여. 그 산채 같은 물결 속에서 장작종만 한 나무 판자 하나 딱 보듬고 그 통에도 호령이시 곰치는 안 죽네. 너가 아니어도 곰치는 사네. 이람시러면서 그나저나 뱃놈 한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 개 목숨만도 못한 놈의 숨줄. 이구 더러워. 즉 어부들은 죽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죠. 바짝 다가앉으며 그럼 우리 도삼이는 언제 건졌소? 예?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부 B와 성삼의 눈치만 살핀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절규하듯 그 다음은 말하지 말어. 안 돼. 말해서는 안 돼. 용수철 튀듯 일어서며 목석처럼 움직일 줄 몰랐다. 몸뚱이를 한번 뒤적거리며 내 내부 부서 어디 갔어? 부서는 물고기예요. 즉 일어나자마자 물고기를 찾고 있어요. 아들과 그 딸의 애인도 함께 탔었는데 그들의 안전은 확인도 안 하고 집착이 장난 아니죠. 이놈 곰치야 말을 해. 정신 차리고 말을 해. 우리 도삼이는 우리 도삼이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못 봤지라우. 정신이 나가 기절할 듯 무시라고. 오빠 이제 다들 죽은 걸 안 거예요. 무시여 도삼이도 연철이도 다 못 봤지라오. 점점 심한 오열로 변해간다. 즉 쓸쓸이 입장에서는 오빠도 죽고 애인도 죽은 거예요. 구포댁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고요. 구포댁 뭐시여 내 도삼이를 못 봐. 어부 A와 B 머뭇머뭇 망설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도망치듯 퇴장한다. 몸을 뒤치든 곰치 벼랑간 벌떡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내 부서 어디 갔어? 응?
아니 배가 터지는 만선이었는데 내 부서 어디 갔어? 이 사람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도 물고기만 찾고 있어요. 즉 집착에 쩌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니 갑자기 뭔 일인가? 내버려둬. 얼굴이 사색인디? 미친 것. 흥 곰친 안 죽어. 내가 죽나 봐라. 자네 그 소리 좀 고만하게 해. 아짐씨도 오죽하면 저래. 시상에 하나 남은 도사미까지 물속에다 처박았으니 말이 아니여. 일일이 눈물 쏟음 실어 살려면 한정없어. 뱃놈은 어차피 물속에 달린 목숨이요. 즉 배를 타는 어부들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네도 그만 고집 버릴 때도 됐어. 고집? 아니고 무신가? 나는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다. 뱃놈이 그렇게 살아서 쓰는 것이요. 누구나 아들 잃고 춤춘다냐? 누구는 안 슬퍼?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이 곰치 썩는 속은 아무도 몰라. 내 조부님이 그러셨어. 만선이 아니면 노잡지 말라고. 즉 만선은 어부의 사명이다. 우리 아버지도 만선될 고기 때는 파도가 집채 같다도 쌍도 딸고 쫓아가라고 하셨어. 내 형제 위로 셋, 아래로 하나, 남은 동생 놈마저 죽고 말았지. 즉 형제와 부모 다 잃고 만 거예요. 도구로 안 살면 어찌게 살아. 만선에 집착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견디냐. 내가 뭘 보고 사냐. 그래 조부님이나 춘부장 말씀대로만 하실 참인가? 내일이라도 당장 배 탈 참이다. 임영강 배 아니면 탈 배 없어? 도삼이 생각도 안 나서 아들은 시끄러! 또 있어. 아들은 또 있어. 갓난쟁이? 고개를 살레살레 내저으며 흐유 지독한 놈. 그놈도 10살만 먹으면 금을 말 수 있어. 즉 지금 갓난쟁이인 아들도 10살이 되면 어부로 키울 생각인 거예요. 즉 완전 만선에 집착하고 있는 한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아들이 죽었는데도 막내 아들도 나중에 크면 어부를 시키겠다라는 곰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희곡이고요. 비극이에요. 다들 죽었으니까. 사실극이고요. 한 어부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좌절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활용해서 향토색과 현실감을 높이고 있었죠.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드러나 있었고요. 인간과 자연의 갈등 등.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많이 나와요. 대자연 앞에 놓인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배경이니까.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아주 짧은 제시문이었지만 우리가 곰치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지문 분석했고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보죠. 곰치의 인물됨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목표에 도전하는 삶의 자세는 매우 용기 있는 태도야.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도 쌍돛을 달고 나아가면서 만선의 꿈을 꾸고 있었죠. 동감이야. 실패와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존경스러워. 그 자체는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꿈에 대한 소망은 무모한 집착일 수 있어. 만선의 꿈은 꿀 수 있어.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식을 죽이면서 자식의 애인까지 죽이면서까지 꿔야 하는 꿈인가? 그건 좀 집착 아니야? 적절하죠. 맞아. 가족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꿈을 이룬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죠. 지금 곰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그랬죠. 더구나 어부로서의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꿈을 실현하기도 어려워. 이건 적절하지 않죠. 왜? 곰치는 어부로서 만선에 집착하는 것이, 만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부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명을 자신의 운명처럼 느끼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즉 수동적인 태도 혹은 어부의 삶에 대한 애착이 없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개념학습 5강 만선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개념학습 6강 영경당에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당과 관련된 수필 작품이고요. 수필 작품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고 내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영경당 넓은 대청에 걸터앉아 세상을 바라보며 마치 연보라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턱없이 아름다워 보인다. 영경당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때를 활짝 벗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 앞에 마주서면 아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세상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어딘가 거추장스러운 위험이나 호사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궁원다운 요염이 깃들일 성도 싶지만 영경당에는 도무지 그러한 티가 없다. 즉 영경당은 거추장스럽거나 호화로운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다지 넓지도 크지도 않은 조촐한 서재 차림에 큰 사랑채 하나가 조용하고 밝은 뜰에 감싸여 이미 태고적부터 있었던 것처럼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수다스러운 공포도 단청도 그리고 주책 없는 니스칠도 일체 속약한 것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평범해 보이는 그러면서도 고즈넉한 영경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다만 미끈한 굴돌이 팔짝집에 알맞은 방주, 간결한 격자 덧문과 용자 미닫이 그리고 순우하게 다듬어진 화강석 대돌들의 부드러운 감각. 즉 영경당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죠. 이 조화되어서 이 건물 전체에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 주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가 영경당이 어떤 모습일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정면 6칸, 측면 2칸의 큼직한 이 남양판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면 동에는 석주를 세운 높직한 마루방, 서에는 주실인 널찍한 장판방, 서재가 있어서 복도를 거치면 안채로 통하게 된다. 지금은 모두 빈방이 되었지만 보료와 의자 등속 그리고 문갑, 연상, 사방탁자, 책탁자, 수로 같은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이 장판방에 곁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지금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 버린 건지도 모른다. 지금은 보료도 없고 의자 등속도 없고 문갑, 연상 다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야, 지금의 아름다움은 그때의 아름다움의 반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글쓴이의 감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네요. 이 영경당이 세워진 것은 순조 28년이다. 이 무렵은 추사 선생이 40대에 갓 들어선 창창한 시절이었고 바야흐로 지식인 사회는 주택의 세련과 문방 정치에 신경을 쓰던 시대였으니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이만저만한 만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을에 지내보면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다. 어쩌다가 가을소리, 빗소리에 낙엽이 촉촉히 젖는 하오, 인적도 새소리도 끊긴 비원, 을 찾으면 빈속을 등진 영경당은 마치 젊은 미망인처럼 담담하고 외롭다. 이 영경당에서 느끼는 감정을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알맞게 무겁고 미끄러운 기와 지붕의 곡선,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에 그 지붕 밑에 백꽃처럼 소박하고 묻어난 한국의 마음씨들을 감싸 안고 있다. 계속해서 이 영경당의 모습 그리고 영경당에서 느끼는 글쓴이의 정서를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한국에는 문명개화의 구호와 함께 밀려든 어중간한 외색 양식의 생활 양식이 분별 없이 스며들어 오면서부터 아름다운 조선주택 문화는 발육을 멈춘 것이다. 즉 일본의 색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전통적인 주택 문화가 좀 멈추어져 버렸다. 발전이. 추한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는 행패 속에 추한 것은 외색 양식. 얼마 안 남은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거죠. 물론 세계의 각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서 오로지 주택 문화만을 고격을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 전통 문화만을
고수하자는 보수적인 태도는 아닌 거죠. 그러나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는 우리 민족처럼 틀이 잡힌 문화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외국 문화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태도에 대해서,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우리의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당당히 관록을 보여왔듯이 우리 조선시대 주택은 우리 민족이 쌓아온 생활문화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주택은 아직도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한국미의 요소를 담뿍 지니고 있다. 즉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략 다음으로 갑시다. 조선의 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랑채의 효용과 그 평면의 묘에 있다. 이 영경당이야말로 서재풍으로 된 가장 전형적인 큰 사랑채 하나의 부분으로는 절묘한 작품이라고 해야겠다. 동쪽들 기슭으로 선양제라는 나지막한 서고를 거느렸고 또 이 선양제의 뒤 언덕 위에는 난간을 두른 아기자기한 단칸 정자, 농수정을 둔 것이 담담하기만 한 이 영경당의 분위기에 한 가닥의 풍류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까. 어쨌든 설계자는 이 영경당 한 채가 주위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영경당을 설계하고 감역한 건축가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뛰어난 건축가의 신미안에도 뒤섞을 수 없는 멋진 눈의 주인공들을 적잖게 가졌던 것을 자랑해야겠다. 한국미의 증진 그리고 한국미의 주체, 이것은 애누리 없이 우리 조선주택 속에 너무도 뚜렷하고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목조 건축의 전통이 2000년 전 한족의 중국 문화에서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주택은 벌써 재발걸음을 한 지 오래인 것이다. 즉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우리만의 발걸음,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미술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자라났다. 영경당, 이것은 우리 주택문화의 영원한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즉 영경당이라는 한 주택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 주택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갈래는 수필이었고요. 성격은 사색적, 영경당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찬, 영경당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었죠. 성찰적, 스스로 살펴보고 있었고요. 우리들의 태도를 비판적이었죠.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2번을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글쓴이는 영경당 앞에서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영경당을 가면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느낌을 받는다고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글쓴이는 영경당이 세워진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었죠. 추사가 40대 때라고. 글쓴이는 봄의 영경당보다 가을의 영경당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글쓴이는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우리 사회 풍조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죠. 즉 우리 전통 문화만을 추구하자라는 보수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글쓴이는 현대 한국 주택이 고유한 한국 주택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들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 내용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념학습 6강 영경당에서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개념학습 7강 고개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난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요. 소설이 제시되어 있으니 본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았다가 대뜸 근심스러운 어조로 좀 전에 일행 노파가 나와 이 방을 비워달라고 한다. 이유는 이제 구공탄을 들이는데 이 방을 사용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댁 식모한테 들은 말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아까 낮에 예의 노파 한 패가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노파가 이쪽 뜰 구석, 다복솔 뒤에 감춘 거정잎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런 때는 늙어서 눈 안 어두운 것도 탈이었다. 그게 무엇인가 싶어 가까이가 들여다보고는 획! 고개를 돌리며 애퇴퇴 대체 이런 데다 퇴간을 만들다니 될 말인가? 그 다름으로 이댁 노파에게 정원에다 그런 변소를 내다니 아우님도 환장을 했는가요? 여기서 주인 노파도 한바탕 거짓대란 할 수 없다느니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냐느니 자기네 집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닌 바에 당장 내보내고 말아야겠다. 느니 야단법석을 했다는 것이다. 즉 변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내쫓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한테 나와 방을 비워줘야겠다고 영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 노파가 우리한테는 나와서는 거기다 뒷간을 만들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은 못하고 이제 구공탄을 들이게 되었으니 방을 비워줘야겠다고 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우리가 뒷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을 비우라고 말한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창고로 써야 하니 비워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노파 자신이 우리들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비인간적이죠. 거기다 거정잎을 치게끔 분부를 해 놓았으니 진득이 아닌 우리가 오줌똥 안 넣을 수도 없고 실로 면목이 없는 행실이나 거기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곳이 실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라 구공탄이나 드릴 헛간이라는 것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지금 피란을 온 나와 우리 가족들의 처지가 드러나고요. 뒷간을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적대기에다가 화장실처럼 이용하도록 해놓고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쫓고 있는 거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네요. 이쯤 되어 변호사 때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는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수 3차 드디어 3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려 내려오게까지 되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처지인 거죠. 부산 피란 생활에서도 나와 가족들은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급한 대로 처제의 방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의 사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결국 대구에서처럼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나와 아내는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 즉 피난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내쫓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리로 옮겨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어쩌면 주인 댁에서 타협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갈 방세의 금액이 문제였는데 2만원 3만원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4만원으로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5만원으로 결정을 했다. 방세 5만원씩을 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들리는 말에 다다미 한 장에 만원씩이라는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달라는 수가 비일비재라는 말이 있는데다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영감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상이나 여관으로 쫓겨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라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후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나갈 변통을 하는 게 나을성 싶었던 것이다. 좀 비싸 보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상.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의 옷가지를 갖고 국제시장으로 나가고 큰애 둘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어린 자식들까지도 장사를 해야만 했던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의 5만원도 아내가 장사돈에서 떼어낸 돈이었다. 여윳돈이 아니에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좀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있지 않다. 그러면 됐나 보다 했다. 그런 아내의 말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영감과 큰 아들은 다다미 8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 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을 못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는 것이었다. 역시 핑계를 대면서 그 방을 빼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더라는 것이다. 즉 방에서 내쫓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서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트 선물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가족을 내쫓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이 서늘해 오는 것을 느꼈다. 금 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었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그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그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즉 내쫓을 의지가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 가 하루를 보낸다. 이곳 피난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에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버티고 서 있다. 이댁 딸들일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는 나는 아가씨일까 4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에 이 방에 와 자야겠다는 것이다. 이제 강짜를 부리는 거죠. 빨리 집을 빼라고, 방을 빼라고. 나는 이 둘 말 같은 처녀 중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것을 느꼈다. 그러는데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랄 것 없이 2, 3일 내로 반드시 방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시선들이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 오빠 되는 청년한테는 또 따귀도 맞았던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달린 현관문에 열고 나서니 응접실 앞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지를 만져주고 있었다. 자, 이 변호사 영감 가족은 나를 내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회양목인지 뭔지를 나무를 정성껏 키우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몰차게 굴면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한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조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자, 여기까지가 고개사의 본문 내용이었고요.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인물의 다양한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사파 형식이라는 것은 짧은 이야기들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된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이 작품은 그렇진 않았죠.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글쓴이의 과거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현재의 사건과 관련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글쓴이의 과거 경험과 현재 사건을 관련시키고 있지는 않았죠.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말과 작중 상황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큰딸 둘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접 화법을 활용하고 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념학습 7강 고개사 수업 진행했고요. 소설 작품이니까 내용만 꼼꼼히 이해하고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당대의 시대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개념학습 8강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작품이 제시되어 있고요. 희곡작품이니까 당연히 지시문도 함께 파악하면서 갈게요. 고구려 평광왕 시절 사냥꾼 온달은 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럼 우리 어떤 작품이 모티프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온달이죠. 온달 이야기, 평강공주와. 그날 정치적인 이유로 궁을 쫓겨나 암자로 가던 공주, 평강공주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온달을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기를 청한다. 온달은 공주가 꿈속의 여인임을 알게 된다. 온달과 혼이 난 공주는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였고 온달도 열심히 노력하여 뛰어난 무공을 지니게 된다. 장수가 된 온달은 신라군이 국경을 침범하자 자처하여 싸움터에 나갔으나 죽음을 맞이한다.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죠. 부하들이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공주가 죽은 남편을 찾아온다. 뭔가 한이 서려 있었던 거죠.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닫던 벌판이라 하나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다. 평행선에 가서 방역자들을 모조리 도륙합시다. 자, 돌아갑시다. 즉 죽은 온달이 남아있는 한 때문에 관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직접 온 상황인 거죠. 의병장들 관뚜껑을 닫고 관에 올려놓은 받침에 채를 감는다. 들어 올려라. 올라가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이제 한이 풀린 거죠.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 샅샅이 가려내어 목을 베리라. 공주, 시녀, 관, 군사들 서서히 퇴장한다.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공주의 노여워하심이 두렵습니다. 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공주의 말을 듣고는 공주의 노려움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죠. 필시 무슨 기밀을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즉 온달의 머리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너희들 중에 배반한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금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와 생각 말라. 상금 때문에 온달을 죽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쁜 놈들이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쨌단 말인가? 이토록 신라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누군가 높은 사람이 이 나쁜 그 반역자들을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비위를 맞추는 너털 웃음.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먹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반동인물들이 제시되어 있죠. 공주, 비 뒤를 따른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기척, 장교, 군사 여럿 등장. 들어가던 사람들이 멈춰 다시 나온다. 당신이군. 웬일이시오? 웬일인가? 왕명을 받들어 공주를 모시러 왔소. 나를? 그러하오. 나는 여기서 살기로 했느니라. 돌아오시라는 분부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돌아가서 그렇게 여쭈어라. 아니 됩니다. 무엇이라? 내 이놈, 네가 실성을 했느냐? 나 공주인데. 실성한 것도 아니오. 아니 이놈이 온달 장군이 돌아가신 마당에 공주는 궁을 지키지 않고 왜 함부로 거동하셨소? 무엇이? 온달이? 온달이 죽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온달 장군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네요. 온달이? 이놈, 너 무슨 짓이냐? 네가 어떻게 죽고 싶어서 이다지 방자하냐? 방자?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시오. 즉 온달 장군은 죽었고 당신의 편은 없습니다. 온달 없는 공주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지나치지 않은가? 가만히 비켜서 있거라. 그럼 대사는 나쁜 사람 편은 아닌 거죠. 아니 이놈을 끌고 가라. 병사들 일부 대사를 끌고 퇴장한다. 자, 걸으시오.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냐? 정 그렇다면 그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즉 난 이미 우리 아버지 왕한테 허락받고 온 건데? 정 안 가시겠소?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들은 채도 않고 정소원이라면 편안히 모셔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라. 병사 칼을 뽑아 공주 앞을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눕힌다. 손으로 지시한다. 큰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싼다. 장교 또 지시한다. 공주가 죽은 거죠.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의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납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온달이 죽은 충격 때문에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밝은 진홍색 배자와 실성한 백발, 이 강하게 대조되게 날이 저물 무렵, 이 조금 전 병사들의 최당 무렵부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 흰눈, 진홍색 배자, 백발이 이루는 색채의 덩어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조명을, 온모 소리 없이 입속에 중얼거리는 표정. 즉 하얀색과 진홍색 배자의 색채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약간 쳐들어 노발을 보며 눈이 오는군. 오늘은 산에서 자는 날도 아닌데 왜 이리 늦는구. 즉 실성한 사람처럼 온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온달 전의 내용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려 만나냐는 온달과 평강고주의 운명적인 만남과 결혼,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 이라는 내용 자체를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래는 희곡이고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였죠. 신분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과 정치적인 희생의 비극이죠. 결국에 온달도 죽고 평강공주도 죽었으니까. 자, 이 작품은 온달 설화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설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개연성 있게 드러낸 희곡이다. 재구성한 거죠.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 온달의 죽음에 얽힌 음모, 궁중 암투 과정에서 희생되는 평강공주의 최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재해석된 설화를 통해 정치의 냉혹함을 드러낸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라는 지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고요. 함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주는 죽은 온달에게 말을 건네며 반역자에 대한 노여움을 드러내고 있었죠. 장군, 빨리 함께 갑시다. 가서 반역자들을 처단합시다. 장수는 자신들이 한 일을 공주가 눈치챈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부장은 공주보다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지닌 인물이 자신의 편임을 내세우고 있다. 나 왕한테 허락받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4번, 온모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몰랐었다가 그 공주가 죽는 장면에서 알게 되면서 실성을 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네요. 공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장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그러면 내가 오늘 너의 죄는 묻지 않을게! 라면서 거부하고 있었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3번을 볼까요? 온달의 죽음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주는 온달을 죽인 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랬죠. 이제 장군의 시신을 보면서, 온달의 시신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죠. 2번, 장교는 온달의 죽음으로 공주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공주를 죽이는 장면에서 아니 온달 장군도 죽었는데 당신이 뭘 어쩌시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온모는 온달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왜 안 오누 하고 되뇌이고 있었죠. 4번, 공주는 온달의 죽음을 무례하게 전하는 장교를 질책한다. 온달의 죽음을 온달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장교한테 네가 진정 미친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5번, 공주는 온달을 죽인 자와 맞서다 온달을 따라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칼에 맞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개념학습 8강 수업 진행했고요.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희곡 작품이 나오면 내용 이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과 어울리는 지시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시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런 장면에는 이런 지시문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개념학습 8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개념학습 9강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고백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조하는, 비웃는,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를 보이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니까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 작품도 이미 6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당시에도 왕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의 왕궁은 권력자들을 말하고요. 왕궁의 음탕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의 부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자그마한 일에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비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에서 정치인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만큼 분노를 하십니까? 사실 관심도 없죠. 혹은 그냥 혼자서 에이 나쁜 놈 하고 말죠. 왜? 나가서 싸우기에는 무서우니까.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닭다리가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전화해서 따지고 싸우고 고소하겠다고 방방 뛸 수도 있죠. 닭다리는 아주 중요하니까. 왜? 치킨집 사장님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더 그랬겠죠. 즉, 이런 자신의 소시민적인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그 비속어가 활용되고 있죠. 그럼 이런 비속어는 왜 썼냐? 여러분들 예를 들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치킨에서 닭다리가 안 왔는데 전화를 해서 사장님 닭다리가 안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 닭다리가 안 왔잖아 이 돼지 같은 주인년아 라고 말하는 거 뭐가 더 한심해 보여요? 욕하는 게 훨씬 더 한심해 보이잖아. 따라서 비속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심한 속된 모습을 더 부각하고 싶은 거죠. 자, 즉 본질적인 것에는 분노하지 않고 비본질 것에만 분노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베트남전 참전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이 야경꾼은 예전에 불조심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고궁 같은데 이제 놀러 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저녁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경꾼이 이제 뒷돈을 조금 주면 못 본 척을 해주곤 했었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죠. 왜? 조금씩 돈을 계속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야경꾼은 힘이 없으니까.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즉 아주 오랫동안 나는 옹졸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 사건을 제시하고 있네요. 부산의 포로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즉 6.25 전쟁 때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정보원들이 너스들과 스펀지만 들고 거즈를 개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즉 나는 과거 전쟁통에서도 당시 주로 남자들이 했던 일이 아닌 간호사들 옆에서 안전한 일만 했었다는 거죠. 난 예전부터 옹졸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나는 계속 옹졸하게 살고 있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에 투정해진다. 난 언제나 패배하는 인물이에요. 항상 져요. 무기력한 태도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은행나무 잎만 밟아도 가시를 밟은 것처럼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비켜서 있다. 이 절정이라는 것은 극한의 상황, 극한의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저항의 절정을 말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삶, 항거하는 삶을 말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죠? 절정에서 비켜서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자신의 비겁한 모습에 대해서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즉 이발쟁이 야경꾼한테는 분노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한테는 못해요. 왜?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자, 20원, 10원, 10원 점점 액수가 줄어들고 있죠. 점강법이 활용되었는데 이 부분을 특정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점층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마 이런 의도일 거예요. 화자의 자조의식이 점점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점층법이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선생님들에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누가 우스운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우스운 거죠. 스스로를 비웃으니까 자조적 태도입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자, 일단 모래, 바람, 먼지, 풀과 같은 자연물들에게 내가 얼만큼 적으냐? 나약한 존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모래, 바람, 먼지, 풀은 모두 거대한 자연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들이죠. 근데 이런 자연물들보다 내가 더 작다라는 자조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최홍만 옆에 서서 나 작지? 라고 하는 건 크게 감흥이 오지 않아요. 왜? 최홍만 옆에선 웬만하면 다 작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주 작은 사람 옆에 섰는데도 작아. 그러면 선생님이 작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부각되겠죠. 그런 의도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 얼만큼 적으냐, 말줄임표가 활용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이 앞으로도 계속 얼만큼 적으냐가 반복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화자의 반성과 자조의식이 지속될 것임을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화자가 자신의 소시민성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서 자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죠. 이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비속어를 통해서 자신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서 2번,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자, 일단 영탄적 어조는 활용되었지만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대조법을 사용하여 절정 위에 서 있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죠.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못하고 암만 해도 나는 비켜서 있다. 서리법을 사용하여 화자는 작은 존재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모래야, 풀아, 먼지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에서 활용되었죠.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일상의 구체적,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죠. 야경꾼이나 이발쟁이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 시어들이
활용되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다가 소시민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작품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래도 훨씬 중요해요. 왜? 내신에도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